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때문에 정말로 숨 쉴 새가 없는 나쁜 기상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거가 이제 12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서울에서는 김호준의 뉴스공장이 선거의 화두가 됐고 부산에서는 때 아닌 조강지초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거 다 무슨 얘기일까요? 잠시 후에 돌직구쇼가 갖고 있는 선거 상황실에서 여러분들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돌직구쇼에서만 볼 수 있는 선거 상황실에서 오늘의 뜨거운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릴레이 도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기자회견 19시간 전에 무력 시위를 했고요.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군이 즉각 이거 미사일이다, 탄도다 라고 속 시원한 브리핑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굳이 또 북한 눈치 보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군은 정밀하게 분석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기초의원들이 문어발 땅태클을 하고 있다. 그 정황을 보도하고 있는데 12개 시군 42개의 필지를 가진 의원도 나왔습니다. 아유 토지개발공사입니까? 12개 시군에 42필지. 수원시 의원 9개 시군에 29필지, 청주시 의원은 11필지, 대단들합니다. 사업심의가 진행 중일 때 사들여서 전주시 의원은 신고재산 98억 중에 땅, 건물 등 부동산만 58억이 넘는다는 겁니다. 특히 기초의원들이 각자 지역의 개발 정보를 잘 알고 이를 투기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기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일보입니다. 김치 쇼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중국산 알몸 김치 쇼크 영상이 공개됐고 이거 한국으로의 수출용 김치 아니다라는 해명이 있었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찜찜하고요. 식당 가는 쩔쩔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산 김치 안 써요 라는 문구를 붙이는 식당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먹거리 엑스파일 해봐서 잘 아는데 단가 문제는 있습니다만 사실 언제부턴가 우리 식당들이 손 씻고 저렴한 중국 김치를 갖다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결국은 이런 신뢰 문제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정석은 FM은 직접 묻히는 거죠.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출연진 소개하겠습니다. 정혁진 대표 변호사,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김영주 민주당 전 의원 그리고 이재명 정치부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선거 상황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선거 상황실에 올라온 키워드는 이겁니다. 도와달라, 심판하자, 오세훈 후보는 심판하자, 박영선 후보는 도와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유세 현장 직접 보시죠. 응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만나뵈면 저한테 꼭 당선되라고 그렇게 귀에다가 속삭이면서 지나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반응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하루에 2%씩 따박따박. 아이고 여기도 많이 계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 재래시장 좀 알려주세요. 저희 어머니 장사할 때는 굉장히 어려울 때니까 지금 이제 이걸로 바꿨네. 딱 요만큼 우리 어머님이 하시던 옆에 요 똑같은 이런 것이다. 선거가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후보의 유세 현장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상황은 어떨까요? 오늘 선거 상황실에서 여론조사 상황 한번 짚어보죠. 자, 돌직구쇼에서만 볼 수 있는 선거 상황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 박영선 후보가 36.5%, 오세훈 후보가 55%. 두 후보의 격차가 꽤 벌어집니다. 20%포인트 가까이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재명 기자, 국회 반장 출입 기자 출신이잖아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 저희가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는데 이번 여론조사는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좀 상당한 것 같아요. 20%포인트 가까이 나는군요. 최근 여론조사의 흐름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방금 조사가 18.5%포인트 정도의 격차가 났고,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5니까 약 7%포인트에서는 이제 의미가 없다 하지만 그보다도 훨씬 벗어나서 지금 양쪽의 격차가 있다.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오세훈 후보 쪽이 확실히 유리한 지금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가장 이제 문제는 민주당에서 아마도 민주당의 가장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 30대, 40대 젊은 층에서 급속한 이탈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아마 민주당도 그 급속하게 빠져나가는 핵심 지지층을 어떻게 잡을지 가장 고민일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지금 LH 공사의 투기 문제, 투기 의혹, 그리고 집값 폭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젊은 층의 민심을 자극하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은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해도 도저히 집을 살 수 없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좌절감 속에서 투기 의혹이 불거지니까 거기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크고 그것이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했겠지만 부동산 민심이 여론조사에 크게 작용했다라는 이 기자의 분석이었습니다. 연령별로 두 후보가 어떻게 강세, 약세를 보이는지 함께 보시죠. 자, 이게 좀 흥미로운데 박영선 후보, 오세훈 후보, 20대와 40대의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대에서 오세훈 후보가 60%, 반면 박영선 21%, 40대에서는 박영선 50.9%, 오세훈 34.7%. 자, 이런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고요. 40대가 특히나 박 후보에게 유리한데 40대를 제외한 다른 연령대에서는 오 후보가 상당히 좀 유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 기자가 이 여론조사 기저에는 부동산 민심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코멘트를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두 후보 모두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박영선, 부동산 문제로 진 가슴에 응어리, 제가 그 화를 다 풀어드리겠다. 내가 그 화 다 풀어드리겠다. 오세훈, 주택 생지옥 만들고 무릎 꿇고 사죄한 적 없는 문 대통령 용서 못해. 시민들이 분노하셔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오세훈 후보는 언급했고요. 박영선 후보는 응어리로 풀겠다라고 사과를 구하는 멘트가 나갔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의 선대본부장을 맡은 바 있는 김영주 의원, 20대, 40대, 이 연령별 지지율도 봤고, 앞서서 이제 전체 지지율도 좀 봤고, 후보들의 어떤 부동산과 관련된 멘트도 좀 달랐는데,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파장이 가장 크게 미친 보면 성별로 보면 여성층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성층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성층이 상당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불만이 많아지는. 예. 정말 이사를 가야 되고 살림살이를 꾸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고요. 또 20대 청년들은 사실은 박탈감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됩니다. 취직도 어렵고, 물론 코로나 자체가 현 정부의 탓은 아닙니다만은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수학개미, 동학개미 하면서 주택 투자하지만은 그 자체가 사실은 자기의 삶을 안정되게 하기 어렵다는 절망감의 벼락 끝들에 있다. 그런 부분들이 특히 20대에서 저렇게 많이 여야의 차이를 나타내는 측면이 있고, 그렇군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40대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보면은 두 전직 대통령의 여러 가지 부조리한 측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더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 무감각증 이런 것과 겹쳐지면서 전혀 다른 이런 표본들을 만들어지고, 50대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고, 다시 60대 이후는 다시 보수층 그대로의 표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사의 경우에는 3월 24일 조사거든요. 예. 단일화 발표 직후에 어떤 밴드웨건 효과가 좀 반영됐다라는 측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최종 투표했을 때 이
세대별 투표자들이 좀 불평등하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20대나 60대는 더 많이 투표장에 갈 수 있습니다만 20대가 얼마나 투표장에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실제 여론조사와 실투표의 결과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20대, 40대가 이렇게 나는데 과연 20대랑 40대 중에 어떤 연령대에서 더 많이 투표장을 가느냐의 문제는 그런 부분이 또 또 다를 수 있을 수 있다.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투표의 결과를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모두가 한 번에 더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선대본부장 하실 때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지원하고 있는 이 후보를 위해서 연령층을 어떻게 투표장으로 나오게 할 건가. 네. 요 방법, 요 전략회의 거의 밤새서 하다시피 그런 부분이 하죠. 있죠. 그런데 어쨌든 전략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강점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근데 박영선 후보의 경우에는 투표 시작을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홍대 앞에 편의점, 알바, 즉 20대의 소구에서 출발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첫날 오전, 낮 유세를 어디서 했습니까? 구로에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의 강점과 약점, 즉 20대라고 하는 것과 자기 그전에 이제 국회의원 했던 지역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속에서의 포인트를 갖고 있는 거죠. 자기의 강점과 자기의 약점이 첫날에 나타나고 반면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저렇게 지금 화면에 보입니다만은 멈춰섰던 엔진을 다시 돌리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군자 말하자면 그 지하철 기지에서 출발하는 거죠. 다시 내가 그동안의 10년의 공백을 깨고 새로운 출발하겠다. 더 새로 산업적인 말하자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혹은 방역을 통해서 더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다. 이런 메시지들이 저 안에 다 있는 거죠. 예.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려는 어떤 다 캠페인 전략의 일환이다라는 분석. 자, 이제 여야의 소식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권 총출동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 서울시정 당신이 시장하던 때로 돌려놓겠다. 어째서 10년 전 이명박 대통령 시절로 돌아가잔 말이오. 앞으로 가자는 시장이 좋은지 뒤로 가자는 시장이 좋은지 여러분이 이번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 무상급식 반대하면서 그대로 사퇴하는 이런 무책임한 사람을 다시 서울시장으로 뽑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잠시 후 이에 대응하는 야권의 총출동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논란이 지금 하나 있는데요. 편의점에서 알바생과 대화한 이후에 무인 편의점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을 제안을 해서 야권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박 후보의 해명은 무엇인지 먼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그렇죠. 밤 11시부터 아침 8시까지. 청년 알바생들의 고단한 일단 제가 막 느끼고 있습니다.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로 생활시장이 돼야 되겠구나. 점주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저는 이런 거를 건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중기부 장관 할 때 스마트 상점, 무인 슈퍼를 보급하고 확산했었는데 오히려 무인 슈퍼를 해서 밤에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무인으로 이제 가게가 돌아가고 낮에 그 알바생들의 시간을 조금씩 줄이면서 대신 밤에 올라가는 매출만큼 조금 더 지불을 하는 거죠. 알바생들이 그렇게 되면 좀 덜 피곤하니까 손님한테 더 친절해지고. 박 후보의 입장은 알바생들이 야간 시간에 피곤하니까 무인 슈퍼를 통해서 알바생들의 피로를 덜어주자라는 취지였지만 야권에서는 무인 슈퍼하면 그만큼 알바직이 줄어든다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근 대변인, 공감 능력 전혀 없는 달나라에서 온 사람의 얘기로 들린다. 왜 그 자리에서 무인 슈퍼를 건의하냐. 장관 시절 지적 홍보하려던 것이면 안타까운 일이다. 박기영 부대변인, 어려운 환공 속에서 꿋꿋이 일하던 청년 근로자를 우롱하는 행태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는요. 기존 야간 종업원과 이익 공유 방안을 언급한 것이다. 일자리 축소 없이 동일 임금 보장 형태다. 국민의힘의 논평은 4차 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무식한 논평, 악의적인 논평, 의도적인 논평. 자,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께서는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장면을 지켜보시는 시청자 입장에서 아마 국민의힘이 냈던 논평에 공감하시는지 박영선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 설명에 공감하시는지는 아주 명확하게 드러날 거라고 보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을 하고 바라보려고 해도 박영선 후보의 말이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야간 시간에 무인 시스템을 도입해서 실질적인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면 그 일자리를 어떤 방식으로 보장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기벤처부 장관 시절에 본인의 업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같은 메시지들을 끄집어낸 것이 아닌가 싶은데 청년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겠다고 방문했던 자리에서 같이 맥락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당시 2017년 5월달에 대통령 취임을 하게 됩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집권 초기에 상당히 얘기했으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들을 언급하고 실질적인 실행을 해나갑니다. 최저임금은 인상됐지만 그로 인해서 청년 일자리들이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되는 모순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박영선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많은 얘기들은 청년의 고단한 삶을 같이 어떻게 든든하게 지켜주겠다는 메시지보다는 조금 더 공허하고 허황될 수밖에 없는 앞으로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면서 이 모순적인 상황들을 본인 스스로가 연결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건대 지금 박영선 후보가 열세 있는 지지율을 극복하고 일어서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 행보에서 구설수가 나오기 시작하는 과정이라면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이제 어떤 행보들을 치러야 될지 민주당 입장에서도 고심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김병민 비대위원, 야당 비대위원 지도부의 입장에서 이 무인 슈퍼에 대해서 비판을 해줬고 야당이 겨냈는데 이재명 기자, 박 후보 캠프 측에서는 야, 좀 억울하다, 황당하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아까 그렇죠. 살펴봤지만. 그렇죠. 박 후보 측의 이제 해명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4차 산업혁명을 해서 무인 편의점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무인 슈퍼를 얘기하면서 또 다시 이제 낮에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시간을 줄이면서 좀 더 이익을 많이 창출하는 그런 쪽으로 가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뭐 다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과연 공감 능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경제적 차원에서 봤을 때도 무인 슈퍼를 한다는 건 사실 점주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익 공유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일하지 않는 대신에 더 많은 월급을 줘라. 이거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점주들이 공감하고 그런 이익 공유에 참여할지 약간 좀 의문입니다. 자, 이번엔 야권의 소식인데요. 앞서서 여당이 총출동했다면 야권도 총출동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세훈 시장은 과거 두 번의 시장을 역임함으로 인해서 취임하자마자 바로 이 시정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세훈 후보가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밀어서 범죄 심판합시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놓을 수만 있다면 저 안철수 목이 터지더라도 야권 단일 후보 오세훈 후보를 100번 1000번 외치겠습니다. 자, 여권 못지않게 야권도 총출동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가운데 전효옥 전 의원이 철수 씨 미안이라는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철수 씨 미안, 오 찍은 이유는 딱 하나. 놀랍게도 제게 여론조사 전화가 왔다. 제 마음은 안철수였는데 답변은 오세훈. 이유는 딱 하나. 앞으로의 1년이 중요해서다. 당장 투입이 가능해서였다. 라며 철수 씨가 단일화의 가장 큰 공로자. 철수 씨에게 미안하다. 끝까지 지지 못해서. 정치인 철수 씨를 기억하고 챙길 것.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해달라라고 멘트를 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대표가 이제 저 자리에서도 좀 마주친 것 같은데 두 사람 사이에 앙금입은 여전하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보면은 김종인 위원장과 나머지 야권의 유력 인사들 예컨대 뭐 안철수, 뭐 나경원 뭐 다 나왔잖아요. 이런 분들의 태도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철수, 나경원 뭐 이런 분들은 어떻게든 오세훈 후보를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위해서 한 몸인 그러한 반면에 그런데 이제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장 이후에 무언가를 또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안철수 전 후보와 어떤 앙금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가고 아무리 그래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뒤에 더 큰 내년의 대선을 바라보는 것인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김종인 위원장도 본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얼마 동안에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이제 또 그 선거 판세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은 야권 입장에서는 똑같은 그 보조를 취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익진 변호사의 관측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의힘의 해명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하는 얘기를 거의 다 끝까지 들었고 다음 일정 때문에 이제 그 자리에서 유세 차량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제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오세훈 후보의 지지 유세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상태였고요. 오세훈 후보의 지지 유세를 위해서 나경원 전 대표가 올라가서 유세를 하기도 했었고 안철수 후보가 올라서 유세를 하기도 합니다. 안철수 후보 전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지지 유세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유세가 끝나고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것이 사실은 맞는 상황이었지만 안철수 대표가 올라오는 그 상황에서 같이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면서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발언들을 기회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저 자리 끝까지 있었다면 오세훈 후보의 최종 연설까지 다 지켜봐야 될 텐데 매우 긴 시간을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지킬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다음 일정이 있었던 터라 자연스럽게 내려갔던 것이고 안철수 대표와의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갈등성 등 그런 부분들 전혀 없이 남은 4월 7일까지 같이 단일화 이후 화합하고 협력하면서 선거 치러갈 거라는 것은 불변의 사실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이 본격적인 논쟁 위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의혹투성이 민심 도둑질, 특히 이 부산 선거에서 조강지처 논란이 때 아닌 조강지처 논란이 일었습니다. 양측에서 조강지처를 두고 주고받은 건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조강지처라는 뜻을 아시는지 몹시 가난하고 힘들 때 그 고난을 함께 겪었던 아내의 말을 지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박형준 후보는 조강지처를 버리고 아니 헤어지고 지금 새롭게 살고 있는 부인과 또 성이 다른 처자식에 대해서는 또 선긋기도 하면서 조강지처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예전에 조선시대나 남존 여비사상 시절 통했던 시절에서나 통할법한 그런 말인데 현재 우리 시대에서 이혼이라는 것은 일방이 일방을 버림으로써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서로 남녀가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 민주당 김영춘 캠프 측에서 박형준 후보를 향해서 조강지처를 버렸다, 전처 자식과 선을 그었다 라는 공세를 한 건데 이에 대해서 박형준 후보 측이 강도 높은 반박에 나섰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나왔어요. 가족 파괴, 인격 파탄 내는 저급하고 치졸한 흑색선동이다. 선거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 방송에서 유포하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범법행위다 라고 반박을 한 상황인데, 자, 김병민 비대위원님, 지금 민주당의 김영춘 캠프에서 아까 방송에서 한 주장은 박형준 후보가 조강지처를 버렸다. 그리고 성이 다른 전처 자식과는 선을 그었다. 크게는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박형준 후보는 사실무근이고 법적 조치하겠다라는 건데 사생활이 논쟁화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일단 문제가 제기된 만큼 그건 차치하고 사실관계 여부 맞습니까? 전혀 다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어저께 박형준 후보의 유세 현장에 깜짝 인물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박형준 후보의 친아들이 선거 유세 현장에 등장해서 지금 각종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딛고 넘어서기 위한 아버지에 대한 지원 유세에 나섰다는 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지켜보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전처와의 아들이란 거예요? 전처와의 아들이기 때문에 친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구매 과정에서 나타났던 것은 이제 의붓아들에 관련된 논란이기도 합니다만 박형준 후보 이제는 방송을 통해서 워낙 선거 과정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재혼 과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상당히 많은 재혼 과정들이 있고 이 재혼 과정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 어려움들이 있는데 여기 조강지처를 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면서 있는 사실과 다르게 이 내용을 뭔가 가정사의 흠집을 내기 위한 노력으로 만약에 이 점철이 된다면 재혼 과정을 통해서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숱한 가정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조강지처를 버렸다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를 살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남녀 간의 결혼을 통해서 헤어지고 재혼 과정을 꾸리게 되는 과정에 뭔가 이 조강지처를 버린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현대사에서 쓸 수 있는 것이 공당의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를 넘는 마타도 흑색선전이 이제 가정사 공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최소한 남은 기간 동안 선을 넘는 부분들은 없이 좀 정책선거 임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김영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이제 전통적인 어떤 이 인식들은 어떤 가정의 화목함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중요시 여길 텐데 그것과 재혼 가정과 문제가 직결되는 것도 아닐 터이고, 자, 조강지처를 버렸다. 그다음에 이제 전처와의 아이들과는 선을 그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이냐 아니냐 여부를 박형준 후보 측에서는 좀 문제 삼겠다는 거잖아요. 네, 우선은 지금 이제 그 주장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보수 진보가 전혀 입장이 바뀐 주장을 해요. 맞아요. 조항 지처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유교적, 보수적 가치예요. 또 이혼이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 동의해서 하는 건데 뭐 어째서 하는 건 어찌 보면 진보적 가치인데 서로 지금 입장이 바뀌어 돼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양 진영 캠프의 둘 다 여자 대변인들이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2번 여성 폄하할 수 있다는 얘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이런 애매한 부분, 그 다음에 굉장히 엄밀하게 이렇게 논의해야 될 부분들은 이 여성 대변인들이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한 발 물러서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5, 60대의 그야말로 어르신들, 유기적 가치에 말하자면 친화되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런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뭐 프랑스 정치처럼 흔히 우리가 표현하기 어려도 개인의 사생활은 굳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말하지 않는다 하는 것처럼 좀 서로 보호해줄 부분은 같이 보호해주면서 그야말로 좀 정책적 대결을 하는 것, 누가 미래 부산을 책임질 수 있는가를 가지고 경쟁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군요. 네. 지금 민주당 김영춘 캠프에서 문제 제기했던 게 전처와의 자식과 선을 그었다는 게 아니라 현재 부인과의 자식들과 선을 그었다라는 공세인데, 이걸 아까 질문을 못 드렸는데 이재명 기자, 앞서 이제 유세에 나왔던 게 전 부인 사이에서의 아들이 유세에 나온 건데, 현 부인과 아들과 선을 그었다. 이거 팩트 여부는 어떤 겁니까? 이 논란의 출발을 좀 봐야 되는데, 출발이 뭐냐면 지금 부산에서 가장 비싸다는 LCT에 지금 박형준 후보가 살고 있는데, 또 한 채가 있는데 바로 현처의 자녀도 LCT에 집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이 이제 김영춘 후보 측의 문제 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 측에서 오히려 거꾸로 김영춘 후보는 서울에 집이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서울에 한 15억 상당의 집이 있다. 그렇게 공격하니까 결국 그러니까 이제 또 김영춘 후보 측은 그 집은 지금 부인과의 과거에 오래전에 산 집이고 굉장히 추억이 담긴 집에서 팔지 않았던 거다. 이렇게 이제 반격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조강치 논란을 번진 겁니다. 번진 건데, 글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LCT 관련해서 과연 그 자금 출처를 정확히 밝히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박형준 후보 측은 지금 현처의 자녀들이 샀던 아파트고, 그것이 그 출처 자체는 본인으로부터 출발된 게 아닌 거죠, 그 자금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혼 가정의 어떤 아픔들을 좀 이해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물론 이제 검증이라는 게, 그 후보자의 능력, 뿐이 아니라 도덕성, 사생활까지도 검증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출처가 만약 자금 출처에 논란이 된다면 그것을 좀 더 분명히 밝히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김영춘 후보 측도 그것을 조강지처 문제로 과거의 어떤 그런 본인의 사생활까지를 끌고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누가 보더라도 네거티브 공세이기 때문에 어떤 절충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조강지처를 버렸다라는 민주당 김영춘 캠프의 공세에 대응하는 차원이었던 걸까요? 박형준 후보가 친아들, 그러니까 전처와의 아들을 유세 현장에 대동했습니다. 박형준 후보 아들 박준홍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항상 부산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항상 좋은 시선으로 저희 아버지 봐주시길 바라고 꼭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토종 부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부산만의 선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구하는 선거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남 손가락질하고 헐뜯고 비난하는 데만
집중하는 이 정당, 이 후보를 심판하지 않으면 누구를 심판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조광시청 논란에 이제 친아들까지 등판을 한 건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지금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뭐 어떤 법 조항에 해당하는 거예요? 일단 공직선거법 110조에 어떻게 규정이 됐냐면, 누구든지, 뭐, 후보나 그런 관계자뿐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선거 운동을 위해서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아, 그런 법이 있어요? 네네. 그게 이제 공직선거법 110조에 명문으로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는 그 진실한 사실이고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때에만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김병민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강지처를 버렸다 이런 이야기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은 부인과 자식들의 생계를 전혀 돌보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될 텐데 사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제3자가 알 수 없는 쉽게 알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이제 제3자가 할 이야기가 아니란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아들까지 나와가지고 뭐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혼을 했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가 뭐 이러이러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더군다나 아들까지 저렇게 그 전면에 등장을 했으니 만약에 여기서 더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또 일정한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선거 결과가 예컨대 여당에서 그 당선이 된다고 해도 김영춘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해도 선거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부산 선거를 대하는 여당 지도부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혹이 날마다 한 개씩 두 개씩 터지는데 박형준 후보의 여러 의혹들만 갖고도 우리 이제 자꾸 변명, 모르쇠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닙니다. 각종 불법 비리, 의혹투성이인 야당 후보 말만 번지른 그 후보에게 부산의 운명을 맡겨서 부산이 살 수 있겠습니까? 부산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이제 이 부산 바라기 김영춘에게 제 몸과 영혼을 다 바쳐서 부산을 살릴 수 있도록 마지막 한 번의 기회 주시지 않겠습니까? 조광시청 논란에 이어서 서울에서는 김어준 논란이 일었습니다. 송영길 의원이 문제 제기한 건데요. 함께 보시죠.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 박영선 후보를 지지하면서 뉴스공장이 없어질 수 있다. 역대 최고 청취율 방송이 대한민국 1등 시사 프로그램이 사라질 수 있다. 김어준, 그가 없는 아침이 두려우신가? 이 공포를 이기는 힘은 우리의 투표, 오직 박영선이다. 라고 박영선 후보를 지지를 호소하면서 뉴스공장 김어준을 지켜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게 된 걸까요? 오세훈 후보의 지난 2월 발언 들어보시죠. TBS에 대해서 정치 편향 논란이 있다면서 서울시가 재정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금 주장을. 시장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바로잡을 건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게 뭐 예산 지원을 안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언론이라면 언론답게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것이 사실 가장 원칙적인 대응 아니겠습니까? 자, 잠시 후 들어보겠지만 박영선 후보 측은 오 후보가 TBS를 탄압하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자 일단 야당의 입장 뭐 어떻게 보세요? TBS 특히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의 편파성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 논란이 됐던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BS는 서울시의 조례로서 이제 그 지원을 받게 되는 출연 재단인데요. 이 조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조례 내용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 재단은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내용인데 가장 주된 사업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은 방송을 통한 교통 및 생활정보 제공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방송사업 전반에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TBS 교통방송에 대한 이 재단의 사업 내용과는 달리 저는 김어준 씨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으면 정권에 굉장히 유리한 방식으로 편향적이고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사업과는 무관한 방송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참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디어재단 조례에 따르면요. 재단의 운영 재원은 결국 서울시의 출연금 등으로도 나올 수가 있는데
시장은 설립 운영 중 이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에 국민이 내고 있는 많은 소중한 혈세를 바탕으로 TBS의 돈이 시장을 통해 넘어갈 수 있게 되는데 목적 사업과 맞지 않게 수행하게 된다면 시장의 일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게 우리 시민이 서울시장을 투표할 때 해야 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를 두고서는 무슨 방송 편성에 개입한다는 등 방송법 위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청취율이 이렇게 좋은데 시민들이 좋아하는 거 시장이 마음대로 하냐? 우리가 흔히 드라마를 봤을 때 막장 드라마 시청률이 굉장히 높을 때가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 돌려보다 보면 정치적으로 한쪽 이야기를 주장하지만 굉장히 도가 넘어서 과격한 유튜브의 시청률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나오는 것들 아마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아마 김어준이 뉴스공장처럼 청취율이 높아지게 됐을 경우에 유튜브에서 가장 핫하고 인기 있는 분들 모셔다가 여기에 김어준이 뉴스공장처럼 청취율이 높게 나오면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이것이 청취율이 높기 때문에 TBS에 기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공적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들을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의 근본적인 고민인데 적어도 지금까지 김어준이 뉴스공장이 보여주고 있었던 그런 공정성과 공공성에 대해서는 현저히 미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는 시장 후보가 되겠다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시민들께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야당 지도부로서의 입장이에요. 시장이 할 수 있고 반드시 손을 대야만 한다. TBS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자, 민주당의 입장도 좀 한번 들어볼 것 같은데, 지금 송영길 의원이 일단은 이렇게 박영순 후보 지지를 하면서 김어준 문제를 꺼내든 뭐 이유, 전략, 목적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송영길 의원은 당대표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서울시장 선거 공간을 통해서 당내 지지자들을 끌어모으는 입장들의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이것이 본인의 선거 전략의 간섭 효과가 부정적인 될지 긍정이 될지 모를 수 있는데, 예컨대 임종석 비서실장의 발언이라 송영길 의원의 발언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상당히 한편으로 보면 이번 선거를 굉장히 소수의 콘크리트 지지층의 집중을 통해서 돌파하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과연 그런 부분, 중도의 또 일반 보편적 시민들의 참여 없이 이번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인지 사실은 박영선 후보로서는 굉장히 고민이 짙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김어준 방송에 대해서도 과연 얼마만큼 TBS에 대한 어떤 객관성, 중립성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박영선 후보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예. 다른 한편으로 물론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집해서 투표장에 더 많이 간다면 그것도 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전략이다. 앞으로는 뭐 송영길 의원 특히 이제 어제 있었던 구로 그 유세 때 제가 보니까 송영길 정무특보가 함께 와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공간 자체를 말하자면 당대표 선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박영선 후보가 그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갔습니다. 들어보시죠. 오세훈 후보 캠프 관계자는 후보가 서울시 산하기관에 출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오시고 있는데 TBS가 서울시 산하기관이 더 이상 아닙니다. 예, 독립재단이에요. 실패한 시장이 TBS 방송 지원을 중단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시장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아직도 구분을 못하는 후보다. 드디어 TBS 방송 탄압이 시작된 것이다. 김어준 씨와 박영순 후보는 이게 TBS의 방송 탄압이다. 시장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된 일을 오 후보가 구분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 박원순 시장이 김어준 씨의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과거 이런 발언을 했던 기록이 있어서 좀 준비해봤는데요. 들어보시죠. TBS 교통방송 주인이 누굽니까? 아니 박원순 씨라고 해줘야 돼. 그래야 다음 이어져. 다시 처음부터 해주세요. 사장 임명권자가 누굽니까? 저 5분밖에 못 나갔어요. 시장님실에서 가끔 나오고 싶다 연락이 와요. 그럼 제가 안 된다 그래요.
이재명 기자 어떻게 된 겁니까? 저 때만 하더라도 TBS의 준이 누구냐, 사장의 임명권자가 누구냐, 박원순을 외쳤던 김어준 씨와 박원순 전 시장이 왜 지금 와서는 독립재단이다, 서울시장이 건드려서 안 된다라고 말을 바꾼 겁니까? 김원 씨 얘기한 것처럼 TBS가 독립법인인 건 뭐 사실이죠. 독립법인이지만 문제는 TBS 예산의 약 연간 80%, 약 400억 원 정도가 서울시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이라면 거기에 걸맞게 시민들이 요구하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이런 이제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청취율 1위인 김어준 뉴스공장이 과연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공정성과 그런 중립성을 담보하고 있느냐, 그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오세훈 후보가 설령 시작된다 하더라도 뭐 시장 혼자 그것을 예산을 주지 않겠다 할 수 없는 거죠. 시의회와 조례 이런 것들 통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상 논의가 필요하지만 저는 그걸 떠나서 김어준 씨의 방송의 논란은 저희가 여러 차례 언론에서 다루고 시민단체에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저희가 몇 가지만 떠올려봐도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 문제를 폭로했던 이용수 할머니를 두고도 냄새가 난다, 음모론이 있다라는 식의 발언들을 했었고,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두고도 그 판사를 두고 법복을 입고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패널이 얘기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진행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진행자에게서 요구되는 객관성과 중립성이 있다라고 보기 참 어려운 거죠. 그런 점에서 물론 이제 앞으로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 또 TBS 개편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TBS 스스로가 어떤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한 성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만나보시죠. 도민 씨에 대한 결론 앞당겨질까요? 어떻게 나올까요? 부산대는 지금까지 대법원 판결 보고서 나중에 결론 내겠다라고 했지만 교육부가 당장 조사하라라고 지시함에 따라서 급히 부랴부랴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팀을 꾸렸습니다. 왜 지금까지 부산대가 조사 안 하고 있다가 교육부의 따끔한 일침 한마디에 이렇게 태세를 바꿨는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대의 자체 조사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요? 함께 보시죠. 부산대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 나오는 대로 원칙제로 처리한다는 입장 견지. 그러나 최근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서 자체조사를 실시했다. 스스로가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공정관리위 조사 논의 결과 나오면 법리검토의 방침을 결정할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부산대 학생들은 과연 이 부산대의 입장, 부산대의 태도, 부산대의 방침에 대해서 부산대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만나봤습니다. 장관이나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제 하는 게 어떻게 다른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그때도 박탈감 느낀 학생들이 많았을 텐데 이게 이제 와서 하는 거는 좀 어떤 다른 목적이 있지 않나. 딸 그런 게 의혹이 있고 이런데 왜 수사를 제대로 안 하냐, 왜 질질 끌고 이러느냐 많이 올라오죠. 국립대 위상이라는 걸 그래도 생각해보자 하다면은 좀 더 빠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부산대 일부 학생들의 의견 들어봤는데 조금 전 부산대 입장 봤잖아요. 네네. 우리는 입장을 견제하고 있다. 대법원 나올 때까지가 맞다 하면서 교육부가 하라니까 하는 거다. 이게 어떤 입장, 어떤 취지인가요? 뭘 말하고 싶은 거죠? 일단 핵심은 거짓 자료거든요. 위조나 변조된 자료였느냐 아니냐. 그런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지금 나온 자료들이 거짓 자료다, 위조됐거나 위조된 자료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 그래서 기소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또 오랜 기간 동안의 재판을 통해 가지고 이게 맞다라고 확인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고등교육법 규정을 갖다 보면 주어가 총장으로 되어 있어요. 총장은 그 입시 전형 관련된 자료가 이런 거짓 자료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 규정에 장관의 요구나 지시, 교육부의 요구나 지시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장이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던 거고 이거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다, 그 일을 갖다 뭉개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제가 부산대학교 학생이라고 한다면 부산대학교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명문학교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그 다른 교육부 눈치나 보는 그런 학교냐 해가지고 자존심도 상하고 학생들이 정말 좀 들고 일어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법리적으로 이 문제를 보고 계신데 그럼 부산대가 이와 같은 입장문을 낸 이유는 뭘까요? 취지는 뭡니까? 그거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저게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총장이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증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부산대가 이상하게 그 조민 씨라고 하는 학생이, 조민이라고 하는 학생이 서류를 낸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서 자체 조사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위조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쉽지 않을 텐데 예. 이건 굉장히 쉽거든요. 남이 다 해줬잖아요. 검찰에서 해줬고 법원에서 해줬고 이거보다 더 명백한 증거는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산대 총장이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게 이상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입장문에 보면 교육부가 요구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쓸데없는 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그 반대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부산대에서는 부산대 총장은 교육부나 아니면 그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기자, 이 부분이 상당히 의아한데 사실 세간의 의문점은 자기 학교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부산대가 조사조차 하지 않느냐.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한 결론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 하더라도 왜 조사조차 하지 않느냐. 그러다가 왜 이제 시작하느냐라는 의문인데 이 입장문을 보면 그런 세간의 의문을 좀 의식한 건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최종 판결 날 때 조사하려고 했는데 교육부의 요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거다. 뭐 이런 답변입니까? 그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입장을 바꿨는데 왜 바꿨는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서 했다라고 공식적으로 그 입장문에다 넣은 거라고 봐야겠죠. 굳이.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산대의 입장은 한결같았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판결에 따라서 처분을 하겠다라고 나는 거였는데 교육부의 입장이 바뀌었죠. 유은혜 장관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형사적 처벌과 행정적 처분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조민 씨가 만약에 위조한 서류를 냈다 그러면 처벌받는 거, 그럼 정경심 교수가 그것을 뭐 주도했다 그러면 입시 업무 방해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건 별개의 문제고, 그거와 별개로 만약에 서류가, 입학 서류가 위조됐거나 변조됐거나 허위였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입학이 취소되는 거고, 지금 이 문제가 왜 중요해졌냐면 조민 씨가 실제 의사 면허 자격을 취득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병원에 인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사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의전원의 입학 서류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입학이 취소되면 사실 그 모든 뒤의 절차들이 다 무효화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계속 많은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빨리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의료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지적을 했던 건데, 지금까지 입장에 이제 대법원 판례까지 기다렸다고 했다가 지금 교육부도 입장을 바꿨고, 그러다 보니까 부산대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 공정관리위원회를 두도록, 사실 이거는 지금 갑자기 만드는 게 아니라 어느 대학이나 다 두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시 부정이 있으면 바로 위원회를 가동해서 바로 조사를 해서 처분하는 건데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거죠. 그런 점에서 갑자기 늦었고, 그리고 또 부산대 내부에서도 문제제가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서 해명한 과정 속에서 교육부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김영주 전 의원님, 이제 궁금한 건 과연 부산대가 어떤 입장을 취할까입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시간을 들인 후에 입장을 내겠다라는 방침이었는데, 교육부가 이렇게 나온 이상 진상조사, 자체조사를 대법원 나올 때까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검찰과 법원이 정혁진 변호사 1심이긴 합니다만 판단을 내린 상황에서 글쎄요, 이것조차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부산대가 대법원 나올 때까지 계속 조사를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부산대가 어떻게 하리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지금도 그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체적인 조사이기 때문에. 다만 오히려 만약에 조민 씨나 그 학생한테 면죄를 주고 싶었다면 오히려 더 검찰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떤 자체 조사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이 자료는 의혹이 없다고 결론을 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유죄 판결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 최종적인 결론은 아니지만, 그랬을 때 그걸 법원에서 결정한 그 결과를 무시하면서 전혀 반대되는 결론을 내기는 더 어렵지 않게 됐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마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수 말하자면 법원의 결과들을 참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보여지고, 더군다나 결과적으로 의사가 되는 법 자체는 기본적으로 학교를 졸업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일찌감치 부산대학이 그런 결정을 내렸어야 됐다라는
상황이고, 더 솔직하게 돌직구를 날리자면 예. 조민 씨가 만에 하나 입학 취소됐다는 것은 부산시의 결정이 아니라 교육부의 요구에 의해서다. 이런 얘기를 부산시 대학교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학생들이 보기에 사실 이게 명쾌하지 않지 않느냐. 예. 그런 이제 그 말하자면 의혹만 남겼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김용주 의원님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야당의 곽상도 의원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교육부가 조민 씨 조사를 부산대에 지시한 것이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곽상도 의원의 주장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조국 버리기, 흔히 손절이 시작됐다. 조민의 부정 입학을 부산대 핑계댄다. 재판 확정 핑계대고 계속 깔아뭉개다가 여론에 등 떠밀려 토사구팽에 나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조국, 수많은 SNS 글로 본인의 존재감, 영향력 보여주고 여권에 버림받지 않으려 했지만 약발다했다. 손절. 김병민 비대위원님, 예. 곽상도 의원의 주장인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라고 말씀한 바 있죠. 그런데 어째서 곽상도 의원은 지금 이게 청와대와 민주당의 조국 버리기 손절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부산대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선 게 아니라 교육부가 나섰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육부가 나선 시기가 조금 공교롭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부 장관은 이은혜 장관, 교육부 장관뿐 아니라 사회부총리 역할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 이후로 2014년도는 정부 부처 간의 이 칸막이 때문에 위기 상황 극복이 좀 어려웠던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이런 부처들을 통할할 수 있는 사회부총리직을 신설하게 되죠. 교육부 장관이면서 사회부총리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조국 전 장관의 딸에 관련된 입학 취소 문제가 교육부에 걸려있는 상황이지만 이로 인해서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의사면허를 취득하게 되는 과정은 따로 이제 보건복지부 등 전체 사회부처 전반이 걸쳐있는 문제였습니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즉각적으로 지금 현재 입장을 내는 것처럼 나섰더라면 의사면허를 올 초에 취득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최종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서 조 전 장관의 딸이 억울한 입장에 취했다면 그때 법정 소송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가능할 텐데 지금은 1심 재판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 의사면허를 취득해서 한 병원에 인턴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지금 시점에 부산대에서 입학 취소를 하게 되면 의사면허 취득의 자격조차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병원에서 인턴을 했던 그 모습들은 이 병원의 진료를 받으러 왔던 환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지점이죠. 정부가 나섰던 시기가 굉장히 교묘하고 오묘한 상황인데 지금 현 정부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쉽게 정리하지 않게 되면 앞으로 치러지게 되는 대통령 선거까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곽상도 의원이 보기에는 더 이상 조국 전 장관을 지켜내기보다는 손절이다. 손절 잘라내기에 나선 것 아니냐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의 주장입니다. 야당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기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간 여권 일각에서 왜 조민 씨에 대한 입학 취소 혹은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비판 여론에 대해서 여권 일각에서 강력하게 항변해왔던 건 대법원 판결이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이 한 사람의 입학을 취소했다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면 안 되는 일 아니냐라는 게 여권 일각의 강한 주장이었거든요. 그 논리대로라면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데 교육부와 부산대가 자칫 입학 취소했다가 역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 매 한 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민 씨가 이미 의사면허를 지금 취득해서 그리고 실제 지금 인턴으로서 의료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압박감이 있었을 텐데 사실 지금 관심은 모두가 지금 부산대가 왜 입장을 바꿨냐가 아니죠. 그렇죠. 교육부가 왜 입장을 바꿨나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려면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교육부가 부산대에게 진상조사 하라라고 했어야 사실은 논리가 맞는 건데 이 시점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교육부가 왜 입장을 바꿔서 지금 특히나 이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부산도 보궐선거가 있는 시점인데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부가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부산대도 지금 갑자기 이제 위원회를 구성하고 팀을 구성하고 그래서 자체 조사를 통해서 처분을 하겠다. 그것이 뭐
일부 언론은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뭐 질질 끌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점에서 왜 교육부가 바꿨냐는데 입장을 바꿨나가 중요한 건데 글쎄요, 저는 이제 어제 저도 돌직구에서 같은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저는 오히려 교육부가 사실 이건 굉장히 정상적인 절차인 거죠. 어떤 입시 비리 의혹이 터지면 당연히 특별 감사를 통해서 입시 비리가 실제 있었는지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유은혜 장관 스스로가 형사적 처벌과 행정적 처벌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라든지 재판과 달리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당연히 감사를 통해서 사실 규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 처분을 했어야 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시간을 끌었던 건데 그럼 오히려 이것이 나중에 교육부에게 직무유기와 같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덜고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고, 뭐 그런 점에서 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손절다 이런 표현이 뭐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오히려 이것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반면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만약에 이 조민 씨 딸의 입학이 취소됐을 때 조국 전 장관 즉 아버지 입장에서 행정소송에 나설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 전 장관은 줄곧 국회에서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에게 우리 딸의 표창장은 위조된 게 아니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위조되지도 않은 표창장, 정상적으로 표창장을 발급받았는데 검찰도 지금 거짓으로 한 거고 법원 1심도 잘못된 판결을 한 거고, 만약에 입학까지 취소된다면 부산대학 교육부도 잘못된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해온 주장이 맞으려면 당연히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재명 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인 절차는 어떤 절차냐. 검찰이 기소를 했을 당시에 적어도, 그 다음에 늦어도 1심에서 판결 선고가 났으면 교육부에서 다른 증거 더 필요 없고 공소장과 판결문 딱 들이대면서 입학허가 취소 처분을 내려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앵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조민 씨가 이 취소 결정을 취소하라라고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뭘 제기를 하느냐,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집행정지 신청이 만약에 법원에서 인용이 되면은 그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민 씨의 입학 허가는 유지가 되는 건데, 그런데 제 그 경험상 1심 법원이긴 하지만 법원에서 그 이와 같은 형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확률은 굉장히 낮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권에서 그 여권 지지자들이 그 주장하는 것처럼 조민 씨가 만약에 대법원에서 그 무죄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은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는 지금과 같은 그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인해 가지고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담보가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그 부산 그 대학교에서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법적으로는 그 이해하기 어렵고 이례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조국 씨 이야기, 조민 씨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이번엔 LH 투기 의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황당한 일들이 계속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LH 퇴직자들이 왜 LH에 입주했을까? 라는 황당한 질문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함께 보시죠. LH 사옥에 퇴직자 단체가 입주했다. 이게 전현직의 유착골이다. 머니투데이 매체가 보도했는데 LH 투기 의혹 사건 퇴직자, 퇴직 예정자 상당수가 연루돼 있다라고 보도합니다. LH 경기지역본부 사옥에 퇴직자 모임 단체가 입주를 했다. 별관 3층 LH 군시설 사업부 기밀 정보를 다루는 제한구역이라는데 주거복지재단, 그 다음에 사업부 함께 위치했다. 현직 직원과 수시 접촉 가능성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국토부 관계자는 매우 부적절하다. 현직 직원들이 퇴직자들과 유착할 가능성이 큰 여건이라고 판단된다. LH 관계자는 불필요한 의혹이 없도록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외부로 이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만약에 문제 없다면 임대차 계약 해지하면 안 되죠. 외부로 이전하면 안 되죠. 그런데 LH 관계자들은 이렇게 머니투데이에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좀 황당한데, 김영주 의원님. 네. 근데 또 반대로, 아니, LH 퇴직자들 LH 사옥에 뭐 입주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LH 경기 지역 본부가 원래 LH 본부였어요.
진주로 가기 전에 분당에 있는데, 근데 원래 그것도 본관에 있던 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별관으로 옮긴 겁니다. 그리고 임대료도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싸게 받고 있고. 근데 방금 앵커가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는 결과로 금융위원회나 공정위원회에 있는 직원들은, 퇴직 직원들이 현 직원과 연락하려고 그러면 말하자면 신고를 해야 될 정도의 그걸 갖고 있습니다. 주요한 정보에 대해서. 특수성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군시설사업부라고 하는 기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결국 돈 문제 아닙니까? 땅이 돈인 시대에 땅과 관련된 개발 정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그렇다면 금융이라든지 공정거래위와 같은 그런 규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기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와서 그런 지역, 지금 이제 그 주회, 토회 이런 그 단체는 사단법인 형태인데, 그 현직원들도 2급 이상이 가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그런 말하면 자기 회사를 퇴직한 사람을 위한 복지단체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 저와 같이 기밀 정보를 수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한 건 적절하지 않고, 또 임대료도 더 싸게 받는다든지 하는 것들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좀 더 엄격하게 잣대를 댄다면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처럼 현 직원과 전 직원의 문제, 직무 연관성의 문제라든지 비밀 누설의 문제가 있다라면 그것에 대한 규정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게 LH가 아니었다면 단순히 그래도 우리 사람이었는데 퇴직자 단체 좀 편의를 봐줬다라는 문제로 그칠 수 있지만, 개발 정보와 투자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LH라면 얘기는 전혀 달라진다는 거죠. 전혀 다르죠. 그리고 서울시도 서울시청 퇴직자 단체가 있지만 서울시청 안에 있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송파에 있거든요. 전혀 다른 거 얼마든지 있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너무 사실은 LH가 지금 너무 이 정부에 대해서 힘이 강해지고 비대해졌다. 정부 고급 정보를 다룬다 그러면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규정이라든지 그것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퇴직자들과 현직자들이 어쨌든 한 건물 안에서 굉장히 좀 친밀하게 물리적거리에 있었다는 건데, 이재명 기자, 다른 부서는 어떻습니까? 아까 김용주 의원께서 몇몇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예컨대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이런 민감한 기관들은 퇴직자와 현직자 어떻게 지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많은 비위들이라는 게, 우리가 전관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 전직들과 현직들이 유치하게 되면서 많은 비위가 발생하죠. 그런 만큼 당연히 공간적 분리뿐이 아니라 그런 전직 사원들의 모임을 다른 공간에 두는 것뿐이 아니라 만날 때도 사실 그런 것들을 이제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정보들을 교환하는 자리가 된다면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고, 사실 만나는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지금 LH라는 게 공공개발 정보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3기 신도시의 투기 현황을 봤더니 다 전현직 직원들이 과거 근무했던 것에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이 같이 함께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럼 투기가 되는 건데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왜 문제인가 이렇게 봤더니 지금 얘기한 것처럼 LH 본사, 그러니까 경기 지역 본부 안에 같은 공간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정보들을 공유하고 하기가 굉장히 수월한 구조 속에 있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황당한 일이 또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서민들은 은행에서 요즘 대출 받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쩌다 대출 허가가 난다 하더라도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서 내가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의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온전히 대출받는 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LH 직원들은 조금 상황이 달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요즘 굉장히 열일. LH 직원들에게 대출이 좀 달랐다는 거예요. 자, 이 시민단체 주장. 경기 시흥 일대 LH 직원들의 투기 의심 사례를 시민단체들이 11건을 다 분석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대출 받을 때 DSR이라고 있잖아요. DSR. 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 DSR이 굉장히 중요한데 DSR 비율에 따라서 나한테 얼마 대출이 되느냐가 딱 결정돼요. LH 평균 연봉 실수령액이 평균 연봉이에요. 4,354만 원이다. 그런데 이 중에 3,527만 원이 은행 빚 갚던 데 쓰였다는 거예요. 야, 이게 그러면 연봉의 상당수가 대출 빚 갚는 데 쓰였다는 정도로 막대한 대출이 됐다는 거고.
급기야 DSR 144%나 추정되는 직원, 연봉의 1.5배 가까이 6,269만 원이 빚 갚는데 매년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내가 받는 월급의 배 이상을, 1.5배 이상을 빚 갚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럼 생활이 가능해요? 생활이 불가능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LH 투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상환 능력과 담보 가격에 맞게 대출 요구하는 기준을 엄정히 세워야 한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여부가 좀 궁금한데 야당 차원에서 좀 문제 삼을 생각 없습니까? 문제를 삼아야죠. 계속 삼고 있고 이 LH 문제에 대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수차례 얘기하고 있고 조사 좀 제대로 수사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 보시기에 납득할 만한 수사 상황은 잘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박영선 후보가 먼저 제안했고 김태년 원내대표 등 특검하자 이렇게 신나게 주장했는데 지금 특검 상황 협의 잘 되고 있습니까?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밝혀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이 지지부진 가게 되니까 결국 정권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내가 얻는 소득이 있는데 내 소득보다 더 많은 내용들을 빚을 상환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유는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번 금액만큼 다 이거를 이제 그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쓰게 된다면 나중에 이 땅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 없이 거기에 대한 땅 투기의 목적 없이 이렇게 빚을 받아갖고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겠죠. 야, 이건 김용민 부대의원님 좀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아요? 주변에서는 이런 사례 못 봤는데 예컨대 내 연봉이 4천이면 내 연봉 4천보다 더 많은 게 빚 갚는 데 쓰이는 직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6,269만 원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출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지금 내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대출이 잘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1가구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안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출 다 막아놨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정말 내가 한 집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국민들에게는 대출을 막아놓고 이렇게 토지를 갖고 땅 투기성 의심이 보이게 되는 사례 속에서는 연봉보다 더 많은 대출을 해주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얘기하고 관련된 문제들의 조직의 명운을 걸라 이렇게 숱하게 얘기해왔는데 지난 4년 동안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얘기했던 건 LH와 같은 사태의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얘기해야 됐을 것이고 적폐청산처럼 켜켜이 쌓여왔던 문제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부패와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 1호로 약속했던 지난 상황들을 고려해 보게 된다면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적 신뢰가 어떻게 쌓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 대출 전반에 대한 현재 저간에 펼쳐지는 상황 한번 제대로 살펴보기 바라고요. 이런 문제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지금 당장 특검에 신속하게 합의해서 이 문제 국민들의 눈높이에 펼쳐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예, 자 야당 지도부의 의견이었고 여당에서는 야당이 이제 특검에 제대로 합의를 안 해준다라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여야 입장 같이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정혁진 변호사님, 이 문제가 좀 정확히 좀 규명돼야 할 것은 지금 일반 서민들은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LH 직원들에게 뭐 특혜로 대출을 준 건지 아니면 대출 규정의 어떤 맹점을 잘 이용해서 LH 직원들이 저렇게 대출을 많이 뽑아낸 건지 그러니까 대출 제도의 허점 때문에 저런 말도 안 되는 대출이 가능해진 건지 LH 직원들의 특혜성 대출이 있었는지 여부는 좀 정확히 면밀하게 좀 파악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LH가 힘이 세다. 굉장히 세다. 이거 느낌이죠? 네네. 왜냐하면 LH가 1금융권, 은행이나 이런 데서 대출을 받았다기보다 지금 드러나는 거 보세요. 무슨 신협이나 새마을 금고나 이런 제2금융권이나 그런 데서 그 대출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건 물론 제 추측입니다. DSR이 뭐냐면 데트 서비스 레이시오라고 그래가지고 연봉에서 내가 부채를 상환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에요. 쉽게 말하면 연봉 1억이라고 하면은 직장인들이 사실 그 별로 바라보기 원하는 그런 연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율이 81%다. 그러면 8,100만 원을 그 빚 갚는 데 쓰고 나머지 1,900만 원으로 그 1년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1,900만 원을 12로 나누면요. 150만 원, 160만 원이에요. 최저임금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연봉 1억을 받아도 DSR이 80%가 넘어가면 정말로 밑바닥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또 추가적으로 빚으로 산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저렇게 대출을
뭐 이런 표현 뭐 하지만 땡겼다라고 하는 것은 예. 정확한 투기에 관한 정보가 있고 내가 한탕 빨리 끝내고 나가지고 이거를 다 끄겠다. 이러한 계획이 없으면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LH에 들어간 LH 직원들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라면서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걸 계획을 아주 철저하게 잘 짜가지고 어떻게든 내 재산을 증식하겠다. 그게 복지다. 이 이야기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러한 DSR 81%입니다. 예. 야, 저게 144% DSR은 말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는지 여부 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광양시장이 자기 땅에 도로를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정현복 광양시장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광양읍 칠성리 땅 도로를 냈다. 행복주택이 걸릴 예정입니다. 현재 2차선 도로 공사가 땅에 진행 중인데 정 시장 2억 원대 초반, 아들은 5억 원대 안팎의 보상 금액을 받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2016년 11월에 정 시장 첫 임기 때 해당 도로를 짓자라는 계획을 세웠고 칠성리에 살고 있는 박모 선생님 3년 전쯤 소방도로 많이 생겨서 그곳에 도로가 꼭 있어야 할 건 아니다. 주민 A씨 일자리도 없고 상권도 죽은 곳인데 왜 청년들이 이 동네에 살겠냐 라고도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재명 기자, 이건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문제라 한번 좀 제대로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한국일보는 의문을 제기한 건데 도로, 왕복 2차선 도로가 쫙 뚫리고 행복주택이 건립되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 하필 그 땅이 광양시장님의 땅이다. 자, 이 의혹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관계를 규명해 봐야겠죠. 그리고 뭐 광양시에서는 시장의 땅인지 몰랐다 뭐 이렇게 또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한국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논란했던 투기 의혹은 개발 정보를 알고 투자를 했다는 건데 이건 그게 아니라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개발을 한 거죠. 시장이 직접. 특히나 조금 전에 제가 본 것처럼 뭐 시장이 한 2억여 원 그리고 뭐 아들이 뭐 5억여 원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보상가는 서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땅이라는 거는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땅의 가치가 완전 달라지죠. 그 맹지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들이 다 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개발을 못하는 것들인데 만약에 도로를 냈다 그러면 그 땅의 가치는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 보상가 이상의 엄청난 보상을 이제 스스로 만든 게 되는 건데 자, 이 보도가 사실한 전제 속에 이건 뭐냐면 정말 너무나 노골적인 이해충돌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어떤 문제가 연결되냐면 사실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여러 감시와 견제를 받고 있죠. 문제는 지방정부입니다. 지방정부 같은 경우 감사원이 뭐 이렇게 다 감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이제 지방의회가 나서야 되는데 아주 공교롭게도 저희가 방금 시작할 때 신문 브리핑에서 12개 시군에 42필지인가 갖고 있는 시의원이 바로 광양시의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광양시의회가 시를 감시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기능이 없는 거죠, 시의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대가 높아지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런 점에서 어떤 이제 그 지방 정부를 어떻게 견제 감시할지의 문제까지를 같이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하프 시간입니다. 만나보시죠. 배달앱 거지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해요. 실제로 내려진 건 아니고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박나래 씨 논란입니다. 음식값을 떼먹는 배달앱 거지, 이 뭘까요? 함께 보시죠. 배달앱으로 배달시킨 뒤 배달 못 받았다. 음식값을 돌려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달기사가 비대면 요청에 문 앞에 음식 두고 돌아갔는데 고객센터에서 배달기사에게 아니 고객이 음식 못 받아서 환불 요청하는데요? 라고 하니까 배달기사가 환불 비용 제가 낼게요. 그럼 내가 잘못 배달한 음식은 다시 가져오겠다. 뭐 이렇게 다시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런데 문 앞에 놨던 음식은 사라졌고 초인종을 눌러도 무응답. 경찰 신고 후 CCTV를 확인했는데 한 남성이 음식을 챙겼다고 합니다. 자, CCTV 함께 보시죠. 한 남성이 배달된 음식을 손에 들고 복도를 따라 나가는 모습. 일부러 다른 집으로 음식을 시킨 뒤에 배달이 완료되면 그 집에 가서 음식을 챙겨서 먹는 것으로, 그리고 돈은 안 내는 것으로 배달업계 동종업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야, 이거 정익진 변호사님. 네.
배달업 타는 사람도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분이 진짜 시킨 건지 뭐 수사가 안 됐으니까. 뭐 둘 중에 하나죠. 사기 아니면 절도인데 다른 사람이 시킨 것을 우연하게 내가 여기 있네 해가지고 가지고 갔다 그러면 절도일 텐데 지금 기사를 보면은 본인이 다른 집에다가 시켰고 다른 집에 시켰으니까 그 집 주인은 내가 음식을 시키지 않았으니까 굳이 그 음식을 픽업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걸 한 10분, 15분 정도 시차를 갖다 두고 왜냐하면 그 배달 기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지 돌아갔을 테니까 아주 그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죄질이 굉장히 악의적인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저런 경우는 그 신원을 밝혀서 반드시 형사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분은 사기가 아니면 절도가 되겠죠. 네네. 사기는 본인이 배달 저 음식값을 안 내려고 사기를 친 거고 그러니까 절도면 사기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내 음식도 아닌데 갖다 먹은 거고. 맞습니다. 둘 다 범죄다. 둘 다 범죄죠. 두 번째 앞을 만나보시죠. 박나래 씨가 웹 예능 유튜브 채널 중에 남성의 인형 옷을 갈아입히며 거의 나체의 인형을 성희롱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티즌들 항의가 폭발했고요. 여자 인형으로 남자 개그맨이 저런 행동했다면 은퇴다, 바로 방송 은퇴다. 선을 넘었다. 박나래 하차하라. 왜 여성에게만 관대하느냐라는 젠더 갈등 문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사과했음에도 논란이 계속됩니다. 박나래 씨가 하차 선언을 했고 프로그램도 폐지가 됐다고 합니다. 박나래는 미숙한 대처 능력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렸다. 더 깊게 생각하는 박나래가 되겠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이중잣대, 역차별도 계속해서 논란으로 되고 있습니다. 방송이 김민아 씨가 19금 폭탄주 제조법을 선보이며 유튜브에서 영화 내부자들 속의 한 장면을 재현했는데 이게 굉장히 성희롱성이다라는 논란이 이어졌고 지난해 5월에도 중학생과의 대화에서 성희롱 논란으로 본인이 자숙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성에 대해서 아직 관용의 영역이다.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됐다. MZ 세대들의 젠더 특권이나 희생 강요받는 기억이 없기 때문에 이중적 잣대는 납득 못한다라는 건데 박금지 교수는 여성이 약자 피해자라는 틀에서 사회제도가 마련되면 결국 젠더 간 혐오와 분열만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딱 이것만 물어볼게요. 만약에 박나래 씨가 한 행동을, 만약에 김민아 씨가 한 행동을 남자 연예인이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영구 방송 퇴출 그리고 두 번 다시 공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사회상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남자 연예 했을 때와 여자 연예 했을 때의 그 같은 차이가 당연한 겁니까? 지금 시대가 많이 변화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한 10년 전의 기준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바라보고 2021년을 살아가게 된다면 아마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변화되고 있는 많은 모습들을 목도할 수 있을 겁니다. 과거에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는 관용됐을 거야라고 생각됐던 부분들도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시민의식들이 많이 성숙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관점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죠. 특히 이 부분이 이제 남성 연예인과 여성 연예인에 대한 이 동등한 잣대로서의 성인지 감수성을 바라보자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더 조심해야 되는 건 박나래 씨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사랑하는 이 예능인 또 연예인 아니겠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집 바로 옆에는 방송인으로 유명한 홍현희 씨가 살고 있어요. 그 같이 앞에 있는 빵집에 가면은 홍현희 씨가 자주 나와서 빵을 먹는데 거기 조그만 꼬마 아이들이 갖고선 사인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 굉장히 웃으면서 즐겁게 사인해 주고 아이들이랑 어울려 놉니다. 그러니까 박나래 씨도 마찬가지로 어린 아이들부터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연예인이라면 더더군다나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정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을 더 극대화시킬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자숙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기자. 사실은 저는 좀 그런 생각은 있긴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우리 여성들이 더 약자였고 전통적으로 피해를 볼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유독 이제 남성에 의한 이 같은 성희롱 논란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사회가 더 강하게 잣대를 좀 다시 세워야 된다는 의식은 있었는데 좀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고 특히 MZ 세대들은 남녀가 굉장히 평등한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여성 공인들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서도 이제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인 거죠. 그렇죠. 어쨌든
광역단체장들의 어떤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물론까지, 그러니까 남성뿐이 아니라 여성에게도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게 이제 하나의 이 사안 쟁점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웹 예능이죠. 그러니까 일반 방송이 아니라 유튜브 같은 채널을 통해서 이제 했던 예능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방송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이 될 텐데, 과연 성적 농담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느냐, 이런 표현의 자유 문제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성인지 감수성 논란과 함께 과연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 논란이 같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것이 그냥 뭐 방단에서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좀 사회적 공론을 통해서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끝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건강한 주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